투자자의 관점에서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네, 이 옥석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한 4단계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거에서 단일 기술로 앞으로 바이오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바이오 회사에 투자를 하려면 오늘 모신 분은 요즘 우리 바이오 주식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고요. 그런데 바이오 주식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매출을 기반으로 이게 우리가 모멘텀 혹은 그 펀더멘탈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성공하는 사례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주식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바이오 주식들의 특징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셨고요. 지금은 로킷 헬스케어 대표로 계시는 유석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 와주셔서 저희가 영광이죠. 지난 저희가 1년 반 전인가요? 그때 우리 코로나 이것 때문에 한국 바이오 산업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막 뜨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그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산 경험에서 나온 그 지식과 지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바이오 산업 우리가 좀 뭐라고 해요? 어떤 분은 되게 위험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오를 때는 쫙 오르고 빠질 때는 또 확 빠지고 이게 이제 최근 2년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때 코로나 전국 때 바이오 산업이 쫙 뜨다가 지금 2년 가까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요 산업 들어가기 전에 바이오에 대한 약간의 데피니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나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카테고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라는 말이 나온 지가 한 4, 50년 됐지만 사실은 바이오 산업을 얘기하려면 이 사람의 인체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데피니션들이 시대별로 변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알고 그거에 대해서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게 이제 바이오 산업이고 질병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피니션은 인체가 그냥 하나의 셀이다. 그래서 옛날 뭐 한 100년 전 개념이죠. 그래서 그 셀의 향상성이 깨지면 스몰 몰레큘을 해가지고 화학량으로 고친다. 이게 1세대 것들이고요. 2세대는 잘 아시지만 인체는 셀만이 아니고 유전자 덩어리다. 그래서 인체는 하나의 유전자고 이 유전자의 이상과 정상이 하나의 질병을 가르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잘 편집하고 고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인체는 뭐 유전자도 아니고 바이오 케미스트리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화학작용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화학작용을 어떻게 잘 무너지면 질병이고 그것을 잘 맞추면 하나의 이게 약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그것도 아니고 인체는 하나의 시그널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프로테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그래서 뭐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요새 최신에 나온 게 뭐 바이올로지는 그냥 사람 몸은 데이터다. 그래서 뭐 디지털 데이터니 뭐 디지털 헬스니 그래서 인체는 뭐 바이올로지도 아니고 유전자도 아니고 하나의 신호의 인포메이션의 이 모임이다. 그래서 이런 거 별로 이제 바이오 산업도 이제 다 나눠지는 것들이고요. 그거별로 사실은 바이오의 사실은 굉장히 그 펀더멘탈은 간단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발견할 거냐.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든 데이터든 뭐든 발견하는 비용이 있고 그것을 증명하는 이제 임상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마케팅하는 비용이 있고. 근데 그것이 굉장히 비용이 뭐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나라별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 있으니까 국내에서 승인을 받을 거냐, 유럽에서 받을 거냐, 미국에서 받을 거냐에 따라서
뭐 1,000억이 들어갈 거냐, 5천억이 들어갈 거냐, 1조 원이 들어갈 거냐, 이게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데피니션을 어느 정도 알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뭐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산업의 결국은 실력과 돈과 마케팅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이 바이오 산업의 부침이 갈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바이오 산업이 또 확 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가라앉으면서 그 특수는 이제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바이오 산업의 화려한 날은 끝났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또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바이오 산업의 본질을 보면 그 모든 전 세계의 바이오나 헬스케어의 명제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은 오래 살고 점점 정부의 돈은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부가 잘 처리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헬스케어 코스트가 됐든 뭐 바이오라고 부르든 GDP의 약 한 12% 정도를 우리나라 쓰고 있고요. 네. 미국 정도는 한 지금 15, 16%를 쓰고 있으니까 사실은 국방비보다도 더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백신은 그 중에서 뭐 하나의 코로나는 일환이었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나 산업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한 국가의 미래는 없다. 더구 그런 관점에서 저는 롱텀으로 보면은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이제 때가 온 게 아니냐. 그다음에 옥석은 가려져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뭐 박정희 시대 때 보면 뭐 이렇게 헤비 인더스트리에서부터 자동차 뭐 쭉 왔고, 중화학공. 네, 중화학공 왔고, 그다음에 이제 IT 쪽이 이제 반도체로 해서 왔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올 것들이 이제 스페이스하고 바이올로지인데, 네. 이것들이 지금들은 뭐 주식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포션이지만은 좀 길게 본다고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키우고서는 실제로 GDP의 12%를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 15% 그 뭐 말할 거가 없겠죠. 그래서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걸 투자 관점에서 결국은 부침들이 있는데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그렇죠. 예, 카테고리별로 뭐 셀로 보느냐 디지털로 보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카테고리별로 흐름이나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 대비 얼마나 볼 거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현재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쭉 한번 이 강의하기 전에 쭉 봤습니다. 쭉 한국에 상장되는 예, 회사들 역시 그 성공한 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50몇 조 원 정도 돼 있고 그 리딩했던 것들이 이제 셀트리온으로 지금 좀 떨어졌지만 이거는 사실은 기술 산업은 아니고 어떻게 케미칼의 바이오 케미칼의 이코노미 스케일의 산업이고 그 뒤를 이은 것들이 이제 신약으로 나왔던 게 뭐 SK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을 했지만 거기는 아직 마케팅 비용이라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전통적인 제약회사가 하는 바이올로지는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나 뭐 이런데 그런 걸 하려면 그러니까 신약을 하려면 5천억에서 1조가 있어야 되는 한 가지 개발하는. 네, 무조건 최소가 5천억이나 1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 보통 조그만 회사들 회사 자금 한 몇십억 가지고 시작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드럭 디스커버리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팔겠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제 1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이제 돈 좀 조금 있는 중견 회사들이 야 나는 이거 제조업 했는데 아니면 전통적인 제약업 했는데 미래가 내 주가도 좀 올리고 했으니까 그런 시딩한 걸 갖다가 좀 개발을 해서 라이센스 아웃하면 내 주가가 뭐 8,000원 하던 게 2만 원 가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디스커버리한 것들을 뭐 몇십억에 제약회사가 사기도 하고 뭐 제약회사 아닌 데가 사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그거를 아시겠지만 1상, 2상, 3상이라는 게 있고 1상 이상은 뭐 돈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3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2상까지는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안 들어갑니다. 1상은 그냥 톡식,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니까 몇십 명만 하면 되고요. 2상은
용량이 100mg이냐, 500mg이냐, 300mg. 약효는 있는데 어떤 게 좋으냐. 이걸 프로브하는 게 2상이고 3상은 그것을 다 합쳐서 몇백 명, 몇천 명을 하고요. 한국에서 하는 거는 어차피 이제 몇백 명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임상으로 들어가면 이제 몇천 명, 페이즈 4까지 가면 몇천 명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몇천억 수준하고, 그러니까 앞에 단계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그다음에 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그 임상 2상 정도 되면은 이렇게 기술 수출한다고 이렇게 팔아버리는 이유가 3상 가게 되면 그것도 한국 시장에서 승인받는 거는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아, 글로벌 시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라는 게 2.5%밖에 안 되니까 네. 전 세계 98% 시장에 가야 되는데, 그럼 EU 승인 받으려면 20몇 %가 필요하고 미 시장의 전체가,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한 30%가 좀 넘으니까 이 두 군데를 안 건드리고 허가를 받아보는 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시장성에서 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한다. 이거는 의미 없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도 임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글로벌 그 수치에 맞는 이게 인구 분포별로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최소한 코카시안에서 백인종이 얼마, 그다음에 아시안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또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임상을 해더라도 일본 사람만 다 놓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에 인종별로도 맞추고, 그래서 거기에 인종별 리스크, 뭐 나라별 리스크, 뭐 등등을 다 해서 그걸 이제 그 임상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짜가지고 통계학적으로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나중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이 신약을 개발한다는 건 진짜 그 확률적으로 되게 희박한 뭐 이야기 하시던데 정말 네. 어려운 일이군요. 큰 돈. 근데 그게 이제 돈까지 다 들였는데 막판에 결과가 별로라고 하면 그 돈 날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옥석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네. 한 4단계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디스커버리가 됐냐. 약이. 디스커버리라는 거는 정확히 어떤 그러니까 어떤 아까 얘기한 그 바이올로지 신체의 5가지 데피니션을 했지 않습니까? 네. 무슨 케미스트리 볼 수 있고 DNA로 볼 수 있고 디지털 데이터로 볼 수도 있고 뭐 등 유전자로 볼 수도 있고, 이런 분야에서 어떤 밸런스가 깨지는 게 질병인데 이 밸런스를 고치는 뭐 디지털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케미스트리의 뭐 화학 작용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뭔가 변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족한 거를 이렇게 새롭게 바꿔줄 수 있는 어떤 신물질이 됐든 아니면 어떤 방식이 됐든, 네. 이런 특허가 됐든 이런 네. 것들이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걸 이제 드럭 디스커버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최소한의 이제 뭐 전임상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걸 3상까지 가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전임상, 1상, 2상 정도 해가지고 야, 이 정도면 톡식시티 죽진 않고 약효도 있다 증명이 됐으니까 이 뒤에 거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거의 뭐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이제 70~80% 넘으니까 이 정도는 네가 사갖고 가서 베팅을 해봐라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라이선스 아웃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장 단계가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실질적으로 팔리고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팔리고 있으니까 이 단계별로 다 됐으니까 이제 이게 몇십 조가 넘어가는 거고, SK나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임상은 끝났지만 실제로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또 봐야 되는 거거든요. 신약에 대해서. 네, 신약은 이제 시장성이 문제인 거죠. 컴페티터가 뭐 10개 있는데 신약이 조금 나은 신약이 나왔다. 그럼 안 팔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신약이 어프로브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 근데 사실 우리 그 유석한 대표님이 그 셀트리온 창업 멤버로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 맡으시면서 그 작은 회사에서 그 영업이라든 그러니까 이 시장을 개척하는 네. 이 모든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글로벌리. 네, 조금 해봤습니다. 네. 이게
이 작은 회사들이 이렇게 영업적으로 그 상품성을 인정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힘들고요. 더군다나 약을 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뭐 신약이 승인이 났다 그래도 그게 팔리느냐 문제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보통 그 신약이 나왔을 때 이거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팔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을 쓰나요? 예를 들면 한 나라의 어느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승인을 받았다. 아니면 남미의 승인을 뭐 브라질에 받으면 예를 들면 브라질에서 승인을 받거나 뭐 받으면 남미 전체는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팔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 그게 결국은 팔리는 곳이 병원이죠. 네. 그러면 의사들이 있고 그럼 브라질 상파울에 가면 뭐 예를 들면 무슨 캔서 약이다. 뭐 있을 수 있고 무슨 재생하는 거다. 그럼 병원이 10개 있어요. 그럼 10개에다가 다 실제로는 거기 가서 임상은 허가 임상은 아니지만 데모 임상 같은 걸 보여줘야죠. 네. 의사들이 나 뭐 미국에서 승인 받았으니까 내 환자한테 쓰겠어.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다 약을 뭐 10개, 5개 아니면 주고 이런 것을 써보고 나서 써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90% 정도가 잘 듣는다. 내가 전에 썼던 약은 50%밖에 안 되는데 네가 쓴다는 약은 보니까 약효가 90% 나오고 약값도 싸네. 그러면 내가 이걸 써줄게. 그렇게 하는데 최소한 또 6개월. 그러니까 거기에도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까 신약 가지고 우리가 신약 개발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그 신약을 개발하면서 라이센스 아웃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스케줄도 중요한 거군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죠. 그 어떤 신약 조그만 회사가 우리 이거 3상까지 우리가 해가지고 이걸 직접 뭐 하게 이러면 이거 황당한 얘기군요. 저는 셀트리온의 경험을 해서 저도 뭐 바이오 회사를 하지만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신뢰도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거꾸로 보여야 되거든요. 얼마나 팔릴 거냐. 그러려면 약효가 얼마나 나와야 되고 요새는 더 중요한 게 파마코 이코노미에서 약값이 얼마나 될 거냐. 아, 그렇군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는. 예를 들면 기존의 경쟁자들이 5개 있는데 약효가 40%예요. 근데 자기가 만든 거는 그 뭐 캔서도 뭐가 됐든 45% 나왔습니다. 네. 그럼 5%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40%짜리는 제네릭이라고 해서 카피약으로 100원에 팔리고 있어요. 아, 그런데 자기는 신약했으니까 1,000원을 받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럼 상대편 국가나 이런 데서 뭐 카피약이든 신약이든 5% 차이 나는데 얘는 100원인데 너는 왜 900원 더 달라 그러니? 이렇게 되면 그 투자비를 회수할 방법이 없죠. 네. 그래서 거꾸로 사실은 이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자가 얼마나 있고 거기에서 그 경쟁자도 가격이 얼마고 이게 신약인지 제네릭인지를 보고 내가 저걸 했을 때 얼마의 연도별로 마켓시어를 가질 수 있을지를 보고 거꾸로 그러면 이제 돈이 얼마 벌릴지 알겠죠. 그러면 그걸 맞춰서 내가 임상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뭐 스텝별로 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5천억이 드는데 내가 앞으로 벌 돈은 뭐 예를 들어서 1조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리스크 비용 따져서 과연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마켓 보고 임상 비용 보고 더 하나 또 중요한 것들은 이게 돈이 들어간다고 허가 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예. 다 우리나라니까는 규제가 컴플리케이트하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규제도 또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물질이 얼마의 돈을 썼을 때 되느냐를 이걸 다 보면 이걸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지식과 뭐 이런 것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제조업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어려운 게 바이올로지가 카테고리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DNA가 최고라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는 뭐 디지털이 최고니까 뭐 VR에서 뇌에 디지털 세라피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엔티바디로 해서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그런 쪽이었고요. 뭐 그래서 뭐 그런 쪽이 이 카테고리 많고 거기에 뭐 또 뭐 카티가 어떻고 뭐 유전자 편집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 한 50가지는 나옵니다. 그럼 그거별로 기술적인 또 타당성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가봐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아, 그러니까 참 이런 것까지 따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단순한 투자자들은 임상, 이상 성공했어? 말았어? 삼상 들어가? 이거 가지고 약의 어떤 성공 가능성, 네. 이걸 투자 성공 가능성을 따지는데 이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한 중요한 팩터이지만 하나 중에 하나지만은 제가 보기에 한 전체 웨이트의 한 20-30%? 20-30%밖에 안 됩니다. 전에 그 미국의 그 헤지 펀드 매니저가 왔었을 때 자기는 바이오주 어렵게 생각한다고 얘기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FDA 승인을 말씀하신 네. 얼마나 잘 팔리느냐의 문제는 FDA 승인을 받고 나서 이게 결정이 되니까 네. 그 전 단계에서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이오 상품도 아주 결론은 간단해요. 얼마쯤 팔릴 거냐. 그러려면 경쟁력이 그 치료율이 뭐 다른 애들은 30%인데 내 거는 100%다. 그러면 우선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애들은 뭐 한번 이게 만성적인 질환으로 한번 뭐 기존에 있는 것들이 한번 하면은 잘 안 나서 한 5년 동안 치료비가 1억 원 들어가는데 내 건 한번 딱 했더니 1,000만 원으로 된다. 그러면 그건 시간의 문제지 무조건 팔립니다. 보통 지금 그 신약을 네. 임상 이상 개발한다, 성공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할 때는 그 기업들은 그것이 약효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기존의 경쟁 제품들보다 약효가 뛰어나다고 생각할 경우에 계속 진전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우선 있나요? 네. 그 큰 회사들은 당연히 그렇게 보고요. 아, 경쟁자보다 좋아야 된다. 네. 효과가. 예.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조그만 회사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프로덕트 파이프라인이 하나니까 기존에 뭐 캔서를 하는데 자기는 뭐 30 몇 %인데 35%가 33%가 나왔다. 기존보다 3% 좋아졌죠. 네. 그런데 그게 뭐 그 가격이 그렇죠. 예. 파마커 이코노미 측면에서 3% 좋아진 것이 가격이 5배, 10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유전자 치료제, 네. 그 신약 관련해서도 뭐 세포 치료제, 뭐 지금 가장 유행하고 아니면 지금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논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네. 유전자 치료제가 지금은 최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돈 많이 들어갑니다. 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시장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유전자 치료,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프로덕트를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니까 카피약을 만드는데 그렇죠. 시밀라. 무슨 원천 특허가 있는 건 아니, 무슨 내부에서 이제 새로 만드는 건 있지만 그런 신기술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은 지난 얘기지만 셀트리온은 기술성 상자 그 코스닥에서 상자. 떨어졌어요. 아, 처음에. 네, 처음에. 이론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 회사가 나중에 5, 6년 뒤에 상장을 했더니 우리나라의 대표 바이올로주 몇십조가 됐단 말이에요. 더 웃기는 거는 그때 투자한 회사는 한국은 한 군데도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테슬라가 아니라 테마섹이 했고, 그 다음에 JP 모간이 몇천억을 했고, 그리고 3차로 뭐 몇 년 지나서 3, 4년 지나서 이 정도면 나오겠다 한 게 IMM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수익을 벌인 거는 테마섹이고 그거보다 한 5배, 10배 돈 더 주고 들어오는 게 JP 모간이고 그거보다 더 비싸게 들어온 게 IMM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투자 뭐 VC가 됐든 저기에선 단돈 1안도 투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왜 안 했냐? 야, 이거 짝퉁약이잖아. 무슨 기술이 있어. 야, 그 바이오 시밀라를 짝퉁이라고 표현하니까 확 없어 보이네요. 네, 없어 보이죠. 그 당시에 일을 때, 야, 이게 케미칼 짝퉁약하고 똑같은데 이런 업체가 어떻게 바이오로 이제 들어와. 그 다음에 제약회사도 아니고 원료 만드는 데잖아. 이러는 회사가 코스닥에 들어와서 시장을 어렵히면 안 되지. 해서 페일한 때가 그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뭐 이래저래해서 우회로 뭐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 가서는 된 거는 뭐냐? 시장이 넓은 거거든요. 세계를 상대로 하니까. 네. 이미 승인 난 시장이 100조 원 있으니까 가격만 반 맞추고 승인만 놔두면 뭐 몇십 조는 팔리는 건다.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메시지였고, 그다음에 삼성도 뭐 신약 같은 걸 쭉 하다가 뭐 보니까 재미없다가 보니까 성공하는 애가 셀트리온이니까 그거보다 더 크게 더 세게 해서 지금 더 이렇게 오는 거. 그러니까 어느 결국에 가서는 바이올로지도 얼마나 팔릴 거냐. 시장성. 네, 그래서 뭐 유전자 치료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뭐 툴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거 유전자 편집하는 데 들은 비용은 뭐 그 임상하는 비용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 가장 핫했던 게 지금은 많이 거기도 뭐 급락했지만 미국 시장부터 유전자 편집 그 가위라 그러나요? 네네. 그 기술을 가진 회사들 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등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투자적 관점에서 괜찮나요? 그게 아까 얘기하는 이제 그 셀, 그다음에 인체는 유전자, 케미스트리 그 중에서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싱글셀 RNA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것을 그 편집해서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 편집을 했더니 그 사람은 괜찮아졌는데 그 사람이 막말로 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애가 뭐 어쩌고 저쩌는데 그랬을 때 괜찮다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영역을 해서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여기서 생기면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굉장히 커지겠지만 그거 막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대감과 실제로 돈이 되느냐 이거는 별개의 것으로 완전히 봐야 별개입니다. 되는군요. 바이오도 역시. 그래서 뭐 우리 회사가 저희 같은 회사 저는 그래서 뭐 우리 회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임상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까. 처음부터 그러려면 자기 걸 써야 되고 뭐 맞춤으로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전 반대의 생각을 했지. 왜냐하면 바이오 벤처를 하는데 한국에서 돈 꼴 수 있는 게 몇백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셀트리온이든 뭐 삼성바이오에서 글로벌리 아무리 바이오시밀라도 5천억 1조 원이 들어가는데 바이오 벤처한테 5천억 1조 원을 대줄 회사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게 라이센스 아웃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삼상에서 실패하거나 하면 다 토해내고 기본적으로. 그게 다 옵션이 들어가네요. 그럼요. 계약서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마일스톤 베이스니까 이 마일스톤 베이스로 해서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돈을 주는 거지. 그거를 뭐 라이센스 아웃했으니까 다 간다. 그런 리스크를 지는 거는 아주 예외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이오주 정말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단순하게 그 살만한 주식 아닌 주식 이렇게 했던 게 좀 너무 단순한 거네요. 그거는 당할 우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오주들의 특성이 기대감 때문에 확 올랐는데 그 올라간 주가를 유지시켜 줄 만한 실적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구조. 그게 나오려면 이제 3, 4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지금 시에서 보면은 제 관점에서 보면은 뭐 여기 바이오 벤처 중에서도 정말 그 플랫폼 기술이나 이런 게 좋아서 앞으로 제가 보기엔 10조 원 넘어갈 그런 사람들이 1에서 5%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런 A급은 한 1에서 5%는 제가 보기엔 10조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잘 봐야 되고 나머지 B급은 이제 기술은 있는데 이거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고 거기에 그다음에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 상장이 되든 안 되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10% 20% 이런 데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투자를 해도 그런 회사들은 성공하게 되면 뭐 1조 유니콘은 좀 넘어갈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C급은 그 기술이 애매해가지고 나오더라도 뭐 경쟁력이
뭐 있거나 없거나. 성공하더라도 가격이 됐든 효과가 됐든. 네, 그리고 뭐 좀 시대에 좀 이미 한풀 지금 바이오 시밀러 한다는 건 자살행위거든요. 예를 들면 네. 왜냐하면 이코노믹 오브 스케일이 뭐 삼성이 저렇고 셀트리온이 이런데 거기에서 뭐 10,000리터 몇만 리터 해봐야 사실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근데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롯데에서도 진출한다고 현대중공업인가 어디서도 뭐 진출한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잇따라서 지금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면 그래서 그 회사의 주가들이 막 올라가거든요. 네. 기대감으로. 근데 그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보시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제 롯데 전체 주식이 예를 들어서 10조 원이다. 근데 거기에 투자한 게 2조 원이었더니 예를 들어서 이 롯데 주식이 30조 원이 됐다. 그럼 롯데 입장에서는 뭐 2조 원 중에서 일단 뭐 1,000억 쓰고 인수를 해놓으면 뭐 20조짜리가 30조가 되면 이익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서는 되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4, 5년 뒤에 경쟁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그 분석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바이오시밀러 이 시장도 처음에 그 전에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로 이제 막 그 뭐죠? 영업을 하실 네. 때 그때는 경쟁자가 거의 없었다면서요. 거의 없었고 사실은 뭐 바이오시밀러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CMO 계약이 다 캔슬돼 가지고 두 개를 하다가 바이오시밀러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남들보다 2, 3년 빠른 결과가 나왔고 다행히 아시아권은 특허가 제일 먼저 끝나는 찬스가 열렸고 유럽은 2년 뒤에 열리고 뭐 2년 간격으로 열렸는데 그때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가격이에요. 가격. 네, 승인은 어차피 받는다고 보고 그 공장도 잘 지어 있고 기술도 가격이 100원인데 바이오 약품의 그 오리지널 직접 코스트는 한 5%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마케팅 비용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한 20% 되는 거고 그럼 베리어블 마진이 80%니까 거기에서 원래 그 팔고 계신 분들 오리지널 약 팔고 계신 거나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야, 이 시장은 원래 40조가 있으니까 이거 이익률이 뭐 40% 시장은 40조에 뭐 반값으로 팔면 20조는 있으니까 거기에 네가 얼마 팔면 마진이 만큼 남는다. 그래서 가격과 마진으로 론칭을 한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 이제 여러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네. 이 경쟁이 점점 포화 상태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까지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던 바이오시밀러가 레드오션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뭐 삼성이나 셀트리온이 잘 판단을 하겠지만은 저는 올드한 얘기지만 그때 이제 좀 뭐 7, 8년 전 얘기전 원래 가격보다 30% 수준으로 원래가 100원이면 바이오시밀러가 30% 수준으로 가면 세츄레이션 거의 70%에 판매하는 오리지널보다. 우리 70% DC 그렇게 와, 갈 거라고. 엄청 싸네요. 네,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것이 한 7, 8년 되면은 이제 그런 수준이 왔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 뭐랄까 베리어블 마진이 줄어들었으니까 스케일을 5배, 10배에서 그 이코노믹 오브 스케일을 늘리는 거예요. 매출이 5배, 6배 늘어나야 네, 된다. 새로운 약들 공장은 또 비스무리하니까 한 가지 하던 거를 뭐 5가지, 10가지 하는 그런 것들로 가고 있는 게 이제 삼성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이 있으니까 공장을 그런 식으로 키우는 거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마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100원에 팔던 거를 이래저래 해서 하면 30원에 팔면 그러니까 이코노믹 오브 스케일을 늘려야 되고 인도하고 중국은 무조건 들어온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때도 그렇게 봤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를 직판하느냐 그 채널을 통해서 파느냐. 왜냐면 또 영업 조직에다 넘겨주면 또 그게 있잖아요. 네, 그게 30-40%가 나가니까. 매출에. 네, 그거를 다 주고 나서는 뭐 남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누군가 빠르게 자기가 전 세계적인 직판 채널을 갖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그걸 유지하면은 이제 스케일을 키우면서 단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서프라이 체인에서 마진 코스트를 자기 직판으로 하면 자기 있게 되니까 M&A 인수를 하든 뭐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거고 그러지 못하면 레드오션으로 갈 가능성이 인도나 중국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들의 그 바이오시밀라 시장에 막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어떤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이건 안 좋은 징조일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저래면은 저는 안 들어갑니다. 그죠. 지금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츄레 꽉 점점 이 차가니까 그래서 네. 근데 만약 그런 게 된다고 하면은 말씀대로 기존의 강자인 셀트리온이 됐든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계속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네.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네.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갈 겁니다. 그건 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제약업체는 없어요. 네. 뭐 테바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쭉 있으니까 그 결론적으로 컴페티션에 들어가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이 바이오시밀라를 쓰는 이유, 말씀하신 대로 그 싸니까 네. 뭐 30% 오리지널 약에 비해서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 충분히 할 만하죠. 효과는 비슷하고. 근데 그럼에도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계속 버틴다는 얘기는 오리지널 약이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비싼 약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팔리는 이유는? 그 친구들도 이미 50% 수준으로 가격을 낮췄어요. 아, 그러니까 100원 했던 거를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70% 팔다. 그러면 얘네들도 비슷하게 낮춥니다. 그때 이미 이익을 많이 본 이미 특허권이 다 만료된 받고, 상황이니까. 네, 개발비도 다 앞에서 10년 동안 다 뽑았으니까 전체 코스트의 뭐 30-40%가 개발비인데 이미 10년 동안 혼자 독점으로 팔았으면 다 건졌으니까 30-40% 개발비는 없어도 뭐 충분히 이익이 남는 거니까 가격도 낮추고 뭐 그래도 충분히 저거 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의 바이오시밀라 시장에 진출했을 때 그거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좀 복잡해지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를 만드는 그런 공장들은 미국이나 뭐 캐나다에는 되게 많아요. 그게 뭔가요? 지금 얘기하면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만드는 그 공장. 아, 공장. 네, 공장이 뭐 몇만 리터짜리들은 이미 셀트리온이 탄생하기 전서부터 이미 전 세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매니팩처링 기술 자체는 그렇게 뭐 공장은 네, 공장 자체는 그 기술 자체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픈된 기술이었고 완전 뭐 최첨단 기술은 아니었고 근데 이제 스케일이 뭐 10,000리터냐 뭐 30,000리터냐 뭐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그 인건비나 등등으로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에 많으니까 네. 사실은 그런 걸 사가지고 코스트 계산해서 한번 들어가는 것도 이제 방법인데 그때 이제 코스트 분석을 굉장히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뭐 지금도 그 셀트리온 초창기에서부터 그렇게 성장을 위해서 또 경험을 하셨고 지금도 이제 또 사실 창업을 하셔가지고 네. 그 하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당뇨 쪽에 집중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이제 인공장기 쪽을 하고 인공장기. 네, 그 중에서 스킨 재생이 있고요. 그 중에서 뭐 화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힐링하는 게 아니라 재생시키는 거. 그 중에서 스킨 쪽에서 제일 어려운 게 당뇨발입니다. 그래서 당뇨발을 이제 다 승인을 받았고 지금은 이제 막 한 30개국에 막 커머셜라이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판매를 네, 판매를 지금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 것이 연골 재생. 그렇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자가세포를 많이 써서 임상 비용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다음에 그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로 제가 봤던 거는 단일 기술로 앞으로 바이오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떤 기술을 하나 소유했다고 해서 그걸로 나오는 밸류보다는 그거를 연결해서 그래서 저희는 AI로 상처 모델링 하는데 30분 걸리는데 그냥 사진 하나 찍으면 30초 만에 인공지능이 그걸 자동으로 만들어서 바이오 프린터로 나오면
그걸 상처에다 갖다 붙이면 뭐 재생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가 융합된 기술입니다. 거기에 키포인트는 셀트리온 때 해보니까 임상이라는 게 돈을 잡아먹는 돈도 문제지만은 언익스펙트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환자가 뭐 100명이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와서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을 수도 있고 이러한 통제해야 되지만 통제 안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게 그거에 따라서 이 통계적인 이 확률이 오르락가락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들어갈 요소가 많고 또 시간적으로 계속 그걸 체크하면서 잘못됐으면 다시 원점에서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뭐 CRO한테 맡겨 놓는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되는 회사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CRO한테 맡겨놓고 대리라고 생각하는 회사. 이건 CRO라고 하면은 그 임상 대행회사. 대행회사. 그 회사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아, 그다음에 이 CEO가 자주 바뀌는 회사. 그거는 저는 거의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몇 가지 흔적들이 있는데 그런 면 중에서 CRO 부분을 뭐 신라젠도 사실은 그랬던 거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투자했다가 아는 친구가 있어. 니네는 임상을 어떻게 하니 했더니 중국의 CRO한테 맡겼었는데. 그래서 그 이름도 압니다. 타이거 매드라고. 그래서 셀트리온 때 만났던 친구들인데. 그래? 그럼 니네 담당자가 몇 명인데? 여의도에 한 명 있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그 HB 빌딩에. 근데 그럼 관리는 누가 하니? 그 돈 주면 쟤네들이 해준다. 그날 제가 다 매도했어요. 네, 다 매도했어. 그럼 가능성이.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참 그게 그러니까 뭐랄까 임상도 정말 아주 강력한 스킬 같은 게 필요한 거군요. 관심이 필요하고. 네. CRO한테만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은 돈 많이 주는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바이오 회사가 임상을 근데 작은 회사들은 다 대부분 다 그 CRO에다 맡겨서 하는 거 아닌가? 그게 대단히 위험하다. 아, 자기가 직접 힘들더라도 나가서 거기서 관리하고 그래야지.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오는 레포트만 받아서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전쟁터인데. 그렇죠. 예, 자기는 이 참호에 여기 있어가지고 뭐 스크린만 보면서 전쟁에 이기겠다고 보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그럼 CRO를 이용하더라도 그 현지에 담당 직원들이 파견 나가가지고 계속 체크하고 체크하고 뭐 그래야죠. 이런 게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게 없으면은 통계치가 제대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신약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만 체크해봐도 상당히 그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대단히 죄송하지만 창업자가 교수나 뭐 이렇다. 그러면 그거는 한 드러그 스크리닝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신약 측면에서는 괜찮지만 개발하는 연구 네. 차원에서는 그거는 뭐 전체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의 뭐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아니고 결국은 그 1, 2, 3, 4를 할 수 있는 임상 부분도 한 3분의 1이고 그다음에 RA 뭐 허가 받는 부분도 한 3분의 1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반 이상이 마케팅할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그 바이오 벤처 쪽에서 그런 팀 구성이 돼 있느냐. 처음부터는 안 돼 있겠지만 그런 걸 잘 보지 않으면 그냥 뭐 이 새로운 신약을 받아서 뭐 뉴스에 나오고 논문에 실렸다. 어쩌라고. 관계 없다고. 굉장히 리스크한. 그러니까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글로벌 뭐 암 임상 학회가 됐든 네. 여러 가지 학회들이 글로벌리 열리게 되면은 그때 거기에 논문 발표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확 올라가거든요. 네, 발표 기간에는. 그거 전체 판단할 지수의 4분의 1도 안 된다고 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있는 거군요.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상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회사가 관리하고 체크하느냐. 그게 하나. 그래서 오케이가 나면 그다음에 이거를 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영업. 근데 네. 대부분은 영업 능력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없어요. 이제 보통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데 그 라이센스 아웃도 이건 능력이거든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렇게라도 팔 수 있다는 게. 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경험이 있는 바이오 기업이냐 아니냐 이것도 큰 차이가 있다. 아마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담당자가 누구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4단계로 봐야지 그중에서 뭐 논문 하나 발표했다 뭐 하나 했다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건 그 창업 그룹과 그다음에 이제 VC 그룹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쫙 올려놓고 기관이 마지막에 이제 개미들한테 팔고 자기 털거든요. 털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될 거 뻔히 아니까 이제 제3의 뭐 화장품이 됐든 뭐 이상한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거의 10분의 1 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도 이제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암이 됐든 항암제 혹은 뭐 어떤 뭐죠 백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질병에 대해서는 이미 신약들이 충분히 나와 있다. 그래서 희귀 질병 같은 그런 틈새 시장이 공략해야 되는 어떤 차기 먹거리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뭐 틀린 것도 말씀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사실은 바이오 쪽이 대단히 쉬워요. 그래요? 왜 쉬우냐면 경쟁자의 모든 파이프라인이 이 주주 보고서에 다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FDA 들어가면 언제 임상 끝난다는 거 다 나와 있고 EU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회사라 그래도 거기에 상대편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바이오 회사나 제약 회사 뭐 파이저니 뭐 한국보다 예산보다 더 쓰는 거니까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국의 뭐 삼성 정도도 의미가 없어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니까. 결국 그러려면 걔네들하고 정면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고 결국은 이제 마주치지 않는 영역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좀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오는데 그 미스테이크가 뭐냐면 걔네들이 하는데 아류를 만들겠다. 이거 투자 대비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힘들고 거꾸로 걔네들이 안 하는 뭐 삼성바이오로스나 뭐 여기도 그렇죠. 걔네들이 안 가는 지역에 가서 선점하는 게 유일하다고 보고 시장 자체 그러니까 나라도 질병이 됐고 예를 들면 질병 아까 얘기한 희귀질환도 그럴 수 있고 네. 뭐 저런 것도 있는데 희귀질환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전 세계 질환이 12,000개가 있는데 지난 100년 동안 2,000개 정도로 개발됐고요. 나머지 10,000개는 아직도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도 많아요. 개발돼야 될 게 많군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하나 하는데 투자비가 똑같이 1조 원 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앞에 시장들은 100만 명, 뭐 1억 명이 있었는데 이거는 50만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페이백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식약청에서 미국 식약청에서 이제 오판드로 그래가지고 야, 넌 이상만 해서 좀 개발해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인당 개발비는 그 오판 드러그가 더 높은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좀 작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가 높으냐 낮으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결국은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페이션트의 풀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그걸 이상까지 받는데 패스트 트랙으로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지 그냥 뭐 저거다 하는 부분들은 아마 좀 그러군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네요. 그 고객이 얼마나 있냐.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 개발비는 똑같아요. 똑같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희귀질환의 약값이 뭐 엄청나게 비싸다 이런 게 그런 이유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들어가는 돈은 뭐 조금 임상 비용이 뭐 몇천억은 좀 줄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바이오시밀라,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이 개발되고 10년이 지나면 바이오시밀라를 개발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제가 그때 알았는데 미국은 등록하고 나면 못 빼고 하면 14년 동안 특허가 유지돼요. 14년. 네,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 모르겠는데 그때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남는 게 원래 20년인데 못 빼고 하니까 14년 남고 서유럽은 12년, 아시아 쪽은 10년. 그래서 2년 터울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제일 먼저 오픈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 신약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해서 대박을 노리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체크는 해야 리스크가 확 줄어들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 회사에 투자를 하려면 아마 뭐 어떤 뭐 증권회사가 뭐 좋다, 그다음에 뭐 뉴스에 나온 거를 보고 하면은 한 80~90%는 되게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최소한 공부를 하고 한 기업에 대해서 원천 기술이 뭐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지. 그냥 뭐 야 이거 뜬대더라 뭐 아스코에서 뭐 논문 나와서 뭐 어쩌더라 확 올라간다. 이거는 거의 다 낚인다고 볼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바이오 위상 그때 글로벌리 되게 인정을 받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역전이 됐어요. 상황이 그 뭐죠? 우리 그 백신 뭐 이제 백신 전국에서는 우리가 확 떴는데 네.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위드 코로나 가는 과정에서 네. 그 다음에 다시 좀 그쪽이 먼저 되고 우리가 좀 백신이 부족해가지고 네. 어려웠잖아요.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그 글로벌 인식은 어떤 건가요? 그거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건 뭐 약간 정치적이긴 문재인 대통령 앞에 가서 데모하는 그룹이 딱 2개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는 태극기 부대, 죄송합니다. 하나는 백신 맞아서 돌아가신 분들의 부모.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것 자체는 맞아도 걸리는 거고 바이러스는 뭐 10번만 하면 변이가 되니까 그걸로 예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터미널로지 파라다임은 뭐냐면 대량으로 나서 70% 정도가 그냥 저거 하고 30%는 어떻게 잘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백신 물론 RNA로 만들긴 했지만 그건 대량 생산, 대량 치료의 파라다임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 대량 생산, 대량 이 파라다임을 전 국민한테 다 저걸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건 통하지 않거든요. 펀더멘털리 안 통합니다. 그러려면 계속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맞춤이나 그러니까 그게 소급되는 거죠. 전에는 그냥 한국민은 다 백신 하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몇천 명이 뭐 퀘션이 뭐 달고 죽은 사람 안 되는 입증이 되니 안 되니 하지만은 결국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런 문제가 리갈리 굉장히 빅 프로블럼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해서 사람한테 했더니 의료사고가 났다. 요새도 뭐 등등 그렇죠. 나오죠. 그거를 이제 MMO 하니까 의료협회나 뭐 의사협회에서 프로텍션 하는데 미국의 의료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높은 이유가 뭐냐면 나 이거 한국에서 100원 받는데 미국에서 200원 받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200원 받다가 한 명이 의료사고가 슈가 걸리면 이 사람은 200원을 물어내는 게 아니라 2억 원을 물어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 리갈 뭐 한 번 걸리면 몇백억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들도 아시죠. 징벌적 손해배상. 네, 그래가지고 그 코스트를 여기다 안 해놓으면 의사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의료비보다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한국에 지금 안 나타나서 그렇지 결국에 가서는 대량 생산해서 저 사이드 이펙트로 나오는 리갈 이슈들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되게 많다. 이거는 코로나 백신만이 아니라. 네, 그거는 전초지. 앞으로는 결국은 자기 아들이나 뭐 와이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됐는데 그걸 넘어갈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이제 안 되니까 오죽하면 전 대통령 아무 상관도 없는 그분한테 가서 근데 그거를 가볍게 볼 얘기가 아니야. 앞으로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크게 보면은 대량 생산해서 뭐 저거 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맞춤 쪽으로 프리시즌 메디슨 쪽으로 가는 것들이 한국의 바이오 산업에서 하나의 워칭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한국이 잘하는 게 IT니까 디지털하고 뭐 컴바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플랫폼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아직
그 전 세계에서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워칭해서 융합해서 봐야지 하나만 가지고 해서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효율적으로 생각해 왔던 대량 생산, 그러니까 가격 낮추고 대량 생산을 통한 경쟁력 혹은 가격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러한 전략은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그게 아마 그래서 그걸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한 10년 내다보고 해야 되니까 어떤 맞춤이나 프리시즌 메디슨이라는 개념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서 그런 쪽으로 가는 바이오 산업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워칭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미국의 그 바이오 기업들 가운데서 그런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기업들이 예, 그 뭐죠? 유전자를 분석해주는 기업들이 그 우리 그 텔레닥 같은 회사들이 뭐죠? 그 원격 의료, 원격 진료 회사들을 인수해가지고 맞춤형으로 뭐 이렇게 하나 간다. 뭐 이런 비즈니스 플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나스닥에 있더라고요. 저희 회사도 그런 쪽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자회사 중에 하나가 싱글셀 RNA, 그러니까 우리가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에서 나온 게 타겟 세라피인데 그 타겟 세라피를 마저도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그건 RNA를 또 분석해 보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돼야 이게 제대로 된 치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 되게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전에 어떤 거기에 다이그노시스를 미리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위험 수준을 넘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닝을 해서 미리 프리벤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예전에 그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그 자신이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어머니도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확률이 뭐 몇 퍼센트 이상 그래서 먼저 선제적 치료를 절제 수술을 받았었잖아요. 그게 화제가 되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분석을 하고 그 자신의 유전자에 맞는 맞춤 치료 혹은 맞춤 약을 공급해야 된다. 이런 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거 맞는 얘기인데 10년 전 얘기고요. 이건 10년 전 얘기예요? 그것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브리카라는 유전자인데 그 당시만 해도 유방에 이 가슴에 브리카가 있으면 이게 암이 발생할 거다.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라고 했는데 싱글셀 RNA 분석을 해보면 그게 원인인지 결과인지가 또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싱글셀 RNA라는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은 그 DNA RNA는 여기 레벨이고 그거에 이제 스닙스라 해가지고 그것이 또 이 몇십만 개의 스닙스가 있는데 그거를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은 뭐 어떤 항암제를 맞았는데 이 항암제가 저항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항암제가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또 이제 내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DNA 분석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DNA 아래쪽에 그 세포 여기까지로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이 된 거군요. 싱글셀 RNA 레벨로 넘어와 있고. 그걸 싱글셀 RNA. 그래서 mRNA로 한 게 백신이고 그다음에 셀 안에 연예는 그냥 옛날에 그 DNA 검사는 아무 데서나 뽑아요. 그래서 침뱉으라고. 침뱉기도 하고 하면 너의 몸에 있는 것은 평균치가 같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보면 다 안다. 근데 보니까 셀마다 RNA가 2만 개 있는데 이게 한 1, 2%가 달라요. 근데 그 1, 2%가 인간의 독창성을 유지해주고 저항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거 하니까 제대로 된 항암 치료를 하려면 사실은 셀 하나를 우주로 보고 거기에 있는 2만 개의 위성들을 다 분석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다. 여기까지 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진입 단계인가요? 아니면 이미 상용화돼 있는데 가격이 되게 비싸가지고 뭐 1,000만 원급이니까 병원에서만 주로들 쓰고 있는데 앞으로 가격이 좀 낮춰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 검사를 한 사람들은 그 자기의 유전자에 맞는 치료약이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항암제가 4종류가 있다. 근데 사실은 어떤 게 맞을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가 뭐 이런저런 검사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맞는다는 거를 조치를 하는데 그게 맞을지 안 할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반드시 재발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수술하고 나서 조직을 꺼낸 다음에 거기서 셀 하나에서 그걸 했더니 재수없게도 특정 유전자가 뭐 있다. 이거는 2, 3년 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조치를 해나가야 이게 서바이벌 레이트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하여튼 오늘 그 현장에서 직접 이 바이오 비즈니스를 그 사실 창업자의 관점에서 여러 차례 하셨던 분 그리고 성공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시장이 아주 생생한 정보를 듣는 것 같은. 죄송합니다.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네,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로킷 헬스케어 유석환 대표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